안녕하셨습니까? 네. 중개사 공부하시러 오신 거죠? 네. 그러네요. 처음 하시는 거죠? 네, 처음 하시는 거죠. 입문서는 다 받으셨고, 혹시 공부 조금이라도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해보셨어요? 얼마 해보셨어요? 한 1년? 제 딸은 국제인이라서. 그렇군요. 네. 좀 강의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개사가 2차가 2과목이 있고 2차가 이제 3과목이 있죠. 다만 이제 2차 과목 중에서 공시와 세법이라는 파트는 한 과목이지만 책은 2권이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강의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과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1차 과목을 합격을 해야 2차 과목을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을 만약에 합격점을 넘지 못하면 2차 과목이 아무리 점수 가져가도 채점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럼 결국 관건은 1차를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을 하려면은 과목별로 꽈락이라는 게 일단 없어야 되죠. 어떤 과목이든 40점 미만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4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평균 60점 맞으면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경쟁자가 아니죠. 다 같이 붙어야 되는 협력자입니다. 저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다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붙어야 돼요. 이제 문제는 1차 과목이 2과목인데 평균 60점을 맞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게 민법 60점 맞고 학계론 60점 맞으면 제일 좋죠. 이제 그렇게 하긴 좀 힘들고 1차 학계론하고 민법이 있는데 이 민법이 2차 과목의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이 부동산 학계론을 빼고는 다 법과목입니다. 다 법과목인데 그 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입문서를 받으셨는데 입문서는 한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나중에 1월 달에 기본서를 받게 되면 한 800페이지 정도 됩니다. 800페이지? 양이 많죠? 그 800페이지가 딱 읽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단어들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법학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문서 여기 한번 펼쳐보세요. 152페이지. 거기 보면 제1절 권리변동 이렇게 되어 있고 권리변동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뭐 원시취득, 승계취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고 표가 뭐 어지럽게 있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 용태, 사건, 적법행위, 위법행위,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사실행위,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그 밑에 법률행위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을 실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들어본 적이 있냐 말이죠. 별로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읽기조차 버겁습니다. 교재를 읽어나가는 게 좀 버거워요. 버겁기 때문에 11,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본서를 받았을 때 기본서를 신문을 읽듯이 쭉쭉 읽어나갈 수 있게끔 기초 용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게 일단 이게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읽을 수 있어야지. 안 읽혀요. 나중에 한 페이지 읽는데도 몇 시간이 걸려요.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치 러시아 말로 되어 있는 느낌이 쫙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쫙 다 읽을 수 있도록 기초 용어를 기본으로 합니다. 11, 12월 때는 주로 그렇게. 1, 2월 달에 용어에 조금 익숙해졌다는 걸 전제로 물론 이제 이때도 하긴 하지만 법에서 말하고 있는 각종 제도,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개념, 뜻, 개념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의미가 팍팍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제도 권리의 기본 개념과 조문
민법 조문. 민법 조문이 1조부터 시작해서 1118조까지 있어요. 조문이. 이게 다 우리 시험범위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시험범위 다는 아니고. 하여튼 조문이 기본이 됩니다. 민법 조문이. 이 조문에서 한 40%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조문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이걸 이해해야 돼. 이해. 조문을 이해. 그러려면 해석이 필요하죠. 이런 조문은 이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 해석을 공부하게 됩니다. 해석.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은 만든 이유가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분쟁 해결.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을에게 임대를 해. 임대. 얘가 이제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 또는 월세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계약 맺고 얘가 살고 있어요. 한 3개월쯤 됐는데 갑이 을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외국 갔던 아들이 갑자기 들어왔다. 근데 얘가 살 곳이 필요하다. 나가달라. 미안하지만 나가달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예? 예. 아니 나가야 돼요? 예. 분쟁이 생겨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상가로 바꿀까요 그럼 아예? 상가로 바꿀까요? 나가달라 그래요. 인테리어 비용 했고 잘 꾸며놨는데 나가래. 나가기 싫죠. 못 나간다고 다퉈요. 그럼 나가라고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분쟁이에요, 이게 분쟁. 그럼 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법원이 두 사람 말을 딱 들어요. 얘가 말을 굉장히 잘해. 그럼 이 사람 말을 들어줄까요?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해요. 그때 등장하는 게 민법입니다. 민법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규정이 쫙 돼 있어요. 그럼 그 조문을 가지고 이런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해결했을 때 법원이 을이 이겼다.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겠죠. 그렇죠? 판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판결했을 때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이유가 있죠. 이유. 그렇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러요러한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판례로 등장. 판례. 요게 또 우리 시험용이에요. 판례가. 그래서 민법 법 영역에서 2차 과목은 거의 다 조문이지만 민법은 조문하고 그 조문을 가지고 분쟁을 해결한 법원의 그 이유에 해당되는 판례. 요 두 개가 핵심적인 시험 영역이 됩니다. 근데 요거 그냥 대법원 판례를 여러 번 딱 던져주고 읽으라 그러면 읽지를 못해요. 이것도. 아까 우리 기초 용어를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이걸 이해하고 봐도 몰라요. 근데 요게 결론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들을 최대한 쉽게 머릿속에 담아두느냐. 요게 두 번째 관건이 되는 거예요. 기초 용어를 이해를 하고 그 전자의 조문을 잘 해석을 하고 그리고 대법원의 분쟁 해결 결론을 머릿속에 담고 요 3박자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정도. 그래서 학원의 커리큘럼이 11, 12, 1, 2, 3, 4, 5, 6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예요.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고 7, 8월 달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9월 달에 실전 모의고사하고 10월 달에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요 각 손한별로 민법을 요 단계에 맞춰서 물론 강약을 조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1, 12월 달엔 이걸 중심으로 1, 2월 달엔 이걸 중심으로 3, 4, 5, 6월 달엔 이것까지 섞어서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강약은 조절하지만
어쨌든 각 순환마다 민법을 전체를 한 번씩 훑어드려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7번 하죠. 그렇죠? 싫든 좋든 여러분에게 민법을 전체를 7번을 반복을 시켜드려요. 최소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머리에 각인이 됩니다. 각인. 제가 처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강의를 하러 와가지고 제일 놀라웠던 게 1년 만에 민법을 6, 70점을 맞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법학을 전공하고 고시 공부할 때까지 한 20몇 년을 민법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민법이 어려운데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딱 1년 만에 합격을 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커리큘럼이 이렇게 반복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에서 가장 핵심이 반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반복을 하시는데 여섯 달 동안에는 주로 여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 과목들은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요. 민법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거의 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점수가 3, 40점 정도 돼요.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법 모의고사 점수가 3, 40점 정도 나옵니다.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 설마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 요 점수 나와요. 6개월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요 과정까지 거치면 요때쯤 5, 60점이 나와요. 요거 가지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 시험 당일날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운도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지는 운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운이야. 그럼 시험장 가서 65점 나와요. 요게 우리가 민법 점수 목적으로 하는 점수예요. 시험장에서. 우리는 몇 점을 목적으로 한다? 65점. 더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 이거 갖고 합격하냐? 아, 합격하죠. 학교로 몇 점만 맞으면 돼? 55점. 55점. 그럼 돼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말자. 나 자신을 알자. 예?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살아온 인생이 있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거 못 맞을까? 못 맞아요. 못 맞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열심히 했는데 맨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 물론 이 시험이 입에 짝짝 맞는 분들이 있어. 아,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 신의자. 이런 분들이 있어. 실제로 요 8월 달에 시작을 해갖고 1, 2차를 다 붙은 분이 있어요. 제가 15년 민법 강의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딱 한 분이 8월 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1, 2차를 다 붙었어. 대단하죠? 대단해. 전혀 법에 관여하지 않은 연세도 6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한 7년, 8년 전인가? 8월 달에 딱 오셔갖고 자기 처음 한다고 영어부터 시작을 하신 분인데 그게 다 붙었어. 대단하죠? 그런 분들 신뢰자. 1년을 공부해도 민법이 막 8, 90점이 나와. 이런 분들도 신뢰자. 몇 안 돼요.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요 점수대에서 합격합니다. 대부분의 합격생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꾸준히 했다. 그런데 점수는 요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급해하지 마세요. 특히 6개월 열심히 해서 요 점수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민법은 요 점수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반복을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때 특히 1, 2월 달까지는 예습이라는 걸 하시면 안 돼요. 예습. 절대로 하지 마세요. 1월 달부터 기본서가 나올 텐데 그러면 12월 말쯤 이렇게 드리겠죠. 그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 괜히. 지금 이 책도 미리 보신 분들 있죠? 네? 보셨어. 그림 안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어요? 보지 마세요. 네? 좌절감만 생겨요. 예, 보지 마세요.
공부가 조금 됐다, 강의를 조금 들었다 해서 예습하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복습만 해요. 근데 이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습을. 여러분들은 저녁반 집에 가세요? 보통 1시간 내거리에 집들이 다 있으시겠죠? 끝나고? 집에 가시면 뭐 최대 11시 반? 뭐 어쩌고 하다 보면 12시? 복습 좀 해야지 책을 펴? 5분도 안 돼서 잠이 와요? 에? 복습이란 걸 못해요? 그게 일주일이 반복이 돼?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전주에 한 게 기억이 나냐? 전혀 안 나. 전혀 안 나. 저 문의 이름이 망각의 문이에요. 저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거짓말 같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뇌를 신뢰하지 마세요. 네? 우린 아주 기본이다 이래요. 전혀 백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암기도 안 됩니다. 암기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해도 까먹고, 심지어는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가다가 여기를 읽으면서 위에서 읽은 것도 까먹어요. 네? 문제도 이렇게 문제가 한 3-4줄 나옵니다. 끝까지 읽고 또 읽어야 돼요.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문제도 막 2번, 3번 읽어요. 그게 우리 뇌야.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습을 안 하면 이게 굉장히 이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시기 전에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을 반드시 최소한 2-3번은 복습을 하고 오셔야 그나마 내가 듣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안 그러면 멍합니다. 복습하시는 방법, 집에 가셔가지고 요 강의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강의로 이렇게 해주시죠. 그거 하루에 딱 하나씩만 듣고 주무세요. 하나씩만. 이 약물고 3개가 찍혀요. 예? 강의가 한 번 하게 되면 이제 3개가 찍힙니다. 기본 강의는. 그러면 하루에 하나씩 들면 3일이면 복습 끝나죠. 그럼 한 번 더 돌려요. 2번은 보고 올 수 있어요. 2번. 짝같이 이렇게 보고 오셔야 돼. 보고 오시는데 하나를 볼 때 이게 보통 1시간짜리 강의예요. 이거 놓쳤다고 해서 끊고 다시 보시면 안 돼요.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뭐예요? 깜빡 놓치거나 졸았다 그러면 끊고 되돌려서 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걸 장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단점이에요. 만약에 끊고 다시 들으시면요. 1시간짜리 강의가 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예?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다 갖고 되돌려 듣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1시간짜리를 실강이다 생각하고 쭉 듣고 복습을 끝내세요. 예? 놓친 건 다음에 또 들으면 돼. 그 자리에서 끊고 다시 돌리지 마시고 쭉.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강의 열심히 듣고 결석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셔서 인강으로 복습 하나씩만 보고 자자. 그래서 다음 주 올 때까지 그 전주 했던 강의를 2번만 듣고 오자. 요렇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괜히 공부 좀 되셨다고 기출문제 같은 거 어떻게 구해갖고 푸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 됩니다. 문제 같은 건 지금 풀 단계가 아니에요. 어쨌든 요렇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민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쉬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6개월 정도 고생 좀 하자. 예? 예. 그때 6개월 정도 고생해가지고 목표라는 점수가 몇 점? 40점. 예?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험장 가서 받아야 될 점수가 몇 점? 65점. 그러기 위해서는 강의 열심히 듣고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하고 자자. 처음부터 약간 빡세게 하셔야 나중에 지치고 그럴 때, 나중에 내년에 5월 달쯤 되면 이제 꽃피고 봄이 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송생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공부 안 하게 돼요. 6개월 했는데 점수가 40점이야.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단단히 이렇게 각오를 이렇게 다지게 말씀을 드렸어도 그때쯤 가면 후회가 밀려와요. 이렇게 했는데 점수가 큰일 났네. 예? 그럼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그런 상태가 돼.
근데 그때 조금 이렇게 흔들릴 때 미리 지금 다져놔야 그 흔들린 걸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약간 보통 뭐 11월 달, 12월 달에 강의하게 되면 그냥 대충 그냥 뭐 이렇게 강의만 듣고 이렇게 그냥 쉬엄쉬엄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강사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민법은 처음부터 독하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줘.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네. 판서 따라 쓰지 마세요. 칠판에 제가 쓰는 거 괜히 따라 쓰지 마세요. 그거 따라 쓰다가 필기하다가 다 놓쳐. 네, 나중에 해도 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시게 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 40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이라는 법 자체가 아까 1조부터 1118조까지 총 5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민법이라는 법 자체가. 민법 전체 내용 일반적인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총칙 파트가 있고요. 물권편이 있고요. 채권편이 있고요. 친족편이 있고요.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상속편이 있어요. 아주 고맙게도 이건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총칙의 딱 절반, 총칙 중에 법률행위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법률행위. 물권, 이 권리인데 우리 민법상 물권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범위. 7개. 7개의 권리.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채권도 딱 절반. 채권 총칙 부분이 있고 각칙 부분인데 이 각칙 부분에 가면 계약 파트가 있어요. 이 계약, 총칙, 각칙. 여기가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이때 요 민법 총칙, 요 법률행위 파트에서 10문제가 나와요. 물권편에서 14문제가 나와요. 계약법에서 10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한두 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4문제죠? 6문제 어디 갔죠? 여기에서 6문제. 민사특별법의 법이 5개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 중에서 이 2개는 여기에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 그 임대차라는 계약의 특별법이에요. 요거하고 요거는 요 물권편의 소유권의 특별법입니다. 소유권. 요거는 요 물권편의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 저당권의 특별법이에요. 어쨌든 요 5개는 민사특별법이라고 해서 따로 나와요. 따로 나오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여기에서 3문제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에서 이렇게 1문제씩 나와요. 4파트대. 그럼 결국은 총칙, 법률행위, 물권, 계약, 민사특별법 4파트가 있어요. 이 4파트 중에서 요 민법 총칙 여기에서 최소 8, 9문제를 맞아주셔야 돼요. 8, 9문제. 계약법에서도 8, 9문제를 맞아주셔야 돼요. 계약법에서. 요거 반만 맞자. 물권. 특별법 이것도 반만 맞자. 이렇게. 그럼 요거 7문제, 요거 3문제니까 10문제죠. 요거 8문제면 16문제예요. 그렇죠? 그럼 26개예요. 그렇죠? 26개에서 28개 맞으면 돼요. 26개가 65점이에요. 28개가 70점이고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 같은 민법이라 하더라도 내용의 난이도가 달라요. 그렇게 어려워요. 문제도 어렵게 나와요. 문제도 이거 특히 이거 더럽게 어려워요. 조문은 몇 개 안 되는데 더럽게 어려워요. 내용 더럽게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악작 왜 우리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열심히 하잖아요. 예? 정복해 보려고 아예 꿈 깨자. 정복이란 거 꿈을 깨자. 예? 대충 해서 반타작만 하자. 대신 이거 어려워요.
난이도로 따지면, 내용 난이도로 따지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데 다행히도 문제가 쉽게 나와요. 문제가. 요거 내용도 쉽고 문제도 쉬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할 때 고생스러워도 점수는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두 파트를 열심히 하자 일단.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더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대충. 그리고 찍자. 찍자. 실제로요. 독하게 얘기하면요. 이거 그냥 한 번으로 찍어. 나중에 시험장 가서. 4번으로 그냥 찍어 다. 하나는 걸려 하나. 하나는 걸려. 죽어라고 공부해서 다 틀리느니 찍어서 한 문제 건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자면. 예? 1년이라는 기간이 긴 것 같아도요. 훅 지나가. 훅 지나가. 민법 고민하다가 1년 훅 지나가. 점수는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효율적으로 하, 효율적으로. 우리는 시험에 붙는 게 목적이지 고득점으로 붙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붙는 게 목적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 합격자 모임을 해요. 합격자 모임을 하게 되면 자기 점수를 밝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자기 합격 점수를 밝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 어떤 분? 딱 60점으로 붙은 분. 자랑스럽게 밝혀요. 나는 딱 60으로 붙었다. 아, 이런 분들은 신의 자를 넘어서는 분들. 거의 신이야, 이런 분들. 딱 60점.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각 과목별로 딱 60점으로 붙은 분들이 있어요. 민법 60, 개론 60, 2차 과목도 다 60점으로 붙은 분이 딱 한 분 있어서 너무 존경스러워. 너무 존경스러워. 그렇게까지 우리는 요구하지는 않지만 60점 그 언저리에서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쉬운 부분을 더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걸 긁어. 기본적인 건 다 맞고 어려운 건 대충대충 찍어갖고 몇 개 건지고 그러면 딱 합격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또 교재가 있으니까 입문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 1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펼쳐보세요. 1편. 민법 총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봅니다. 제 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2장 의사표시, 3장 대리, 4장 무효와 취소, 5장 조건과 기한. 대리. 오, 많이 들어봤죠? 회사에 가면 있죠?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리가. 5장의 조건기한. 이것도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다행히 3장 대리부터 5장 조건기한까지는 조문만 열심히 해도 붙어요. 점수가 잘 나옵니다. 일단 민법 총칙에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구나 라고 일단 머릿속에 도장을 딱 찍고 한 장을 넘깁니다. 처음에 권리변동과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권리변동이란 건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을 하고 이게 변경이 되고 소멸이 되어가는 과정을 권리변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예를 들었다는 거,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임대를 합니다. 임대. 아파트 같은 걸 우리가 주택이라고 부르죠. 그럼 주택 임대차예요. 그럼 아까 여기 민사특별법으로 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요 임차인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2년간 존속이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2년간 존속이 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그럼 얘가 각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래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 살게 되면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2년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게 변경이에요. 발생이 됐고 기간이 경과되면서 변경이 됐죠.
나중에 기간이 딱 만료가 되면 이 권리가 어떻게 돼요? 소멸하겠죠. 이런 발생, 변경, 소멸 과정을 변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변동이 그냥 생길 리는 없죠. 뭔가 이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있어. 원인.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권리 변동이에요. 이때 을의 입장에서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이 결과는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갑과 요 계약을 해서 생긴 거죠. 그렇죠?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요 임대차계약. 이게 원인, 임대차계약. 갑과 을이 만나서 임대차계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요 원인을 학자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법률 요건. 이렇게 빨갛게 칠해져 있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 용어들이에요. 용어들.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이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불러요. 법률 효과. 이때 이 법률 효과는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게 법률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때 이 법률 요건에 학자들이 크게 두 개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법률 행위, 또 하나가 법률 행위 이외의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법률 요건에. 그 중에 요거 법률 행위. 그냥 쉽게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잘 봅니다.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나타나요. 이 법률 효과는 을이라는 자가 갑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요거 을이 원했던 결과죠. 그렇죠? 네, 을이 원한 거예요. 을이 요걸 원했기 때문에 갑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행위 중에서 자기가 원했던 결과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행위, 그걸 법률행위라고 이름을 붙여요. 법률행위 뜻이 뭐라고요?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이렇게 불러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계약.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두셔야 될 법률 용어가 법률 요건, 법률 효과라는 용어하고, 그 법률 요건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법률 행위 라는 용어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법률 행위. 민법은 법률 행위에 관한 법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법률 행위. 마지막으로 요 임대차 계약을 가만히 보면 갑과 을이 만나서 교섭을 해서 마음에 드는 결과가 생기면 계약을 하자라고 어느 한쪽이 먼저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오케이 하고, 그래서 결국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이걸 청약이라 그래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하자 요청을 하고, 그걸 받아서 봤더니 내용이 괜찮아, 오케이, 이걸 승낙이라고 부르겠죠. 요 두 개가 모여서 임대차 계약을 구성합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요 임대차 계약 아까 법률 행위라서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요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요놈들 요걸 또 이름을 붙여 법률 사실이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럼 결국 민법이 됐든 뭐가 됐든 모든 법은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요거를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3단 구조가 되어 있고요. 3단 구조.
그 중에 요건, 요게 핵심이면서 그 요건에는 요런 놈들이 있고 그 중에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 네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틀을 잡으세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리고 그 법률 요건 속에 뭐가 들어있다? 법률 행위라는 놈이 들어있다. 딱 머릿속에 당신 어쩔 수 없습니다. 단어가 어려워도. 그래서 152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해서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가지쳐서 나오는 건 지금 몰라도 돼요. 일단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는구나. 그 원인이 밑에 박스가 있죠. 3단 구조가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갖추면 그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고 법률 요건에 두 개가 있죠. 그 중에서 1번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나와 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법률 사실의 분류라고 해서 이 법률 사실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이렇게 쭉 묶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꼭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봅니다.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은 책을 주섬주섬 싸서 집으로 가시게 돼요. 나 안 할래. 그러니까 이거 설명 지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법률 행위 개념으로 갑니다. 지우겠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나시면 돼요. 요렇게만. 요렇게만 기억이 나시면 돼요. 이런 용어가 나온다. 자, 그 중에서 법률 행위 개념을 봅니다. 좀 전에 법률 행위가 뭐라 그랬죠? 그걸 그랬죠? 그걸 그랬어요. 원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 이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걸 손에 넣으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냥 쉽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인데 이걸 하려면 당연히 순서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걸 의사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의사. 머릿속에 뭔가 원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어. 그럼 가서 뭐라 그래요? 팔아라. 나 줘라.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표시해야 되죠. 의사표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마음에 들어요. 사귀고 싶어요. 그게 의사예요. 바라만 보면 사겨요? 그 쳐다만 봐. 생각만 하고 있어. 나 너 좋아해. 사귀자. 근데 말을 안 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니까 가서 말해야지. 뭐라고? 너를 좋아한다. 사귀자. 그게 표시. 그랬을 때 물론 을이 거절하면 끝이겠지만 을이 오케이 하게 되면 갑이 원했던 결과가 생기겠죠? 그런 걸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행위 속에는 당연히 요 놈과 요 놈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하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그 의사 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기는 인간의 행위. 어렵게 이렇게 개념을 잡아요. 그 밑에 보면 개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고 돼 있죠. 요게 머릿속에 박히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뭔지, 법률 요건이 뭔지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쉽게는 그냥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이걸 법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뭔가 법률효과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즉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라고 한다. 다 잊어버리시고 의사표시라는 것만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근데 그 밑에 준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거 괜히 앞에 준자가 붙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법률 행위하고 다르니까 준자가 붙은 거야. 어떤 차이가 있나? 아까 법률 행위는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랬죠?
준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원한 결과가 생기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을한테 꿔준 돈 100만 원이 있어요. 채권이 있다고 해요. 갚을 날짜가 됐는데 을이 갚질 않아요. 그럼 갑은 을한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죠. 독촉, 갚아라. 이 독촉을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 독촉을 법에서는 조금 어렵게 촉구, 이것도 우리 아는 단어죠? 훨씬 어렵게 최고라는 표로 최고. 최고. 영어로 탑. 네? TOP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독촉. 근데 이 최고를 가만히 보세요. 갑이 을에게 꿔준 돈 100만 원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갑의 의사 표시대로 돈이 받아져요? 아니죠. 을이 갑의 요구를 받아서 돈을 줘야 갑이 원한 결과가 생기죠. 촉구한 것만으로는 갑이 원한 결과가 생기질 않아요. 그럼 이 최고는 분명히 외형상 갑이 을한테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표시하기는 했지만 그 의사 표시한 대로 결과가 생기지는 않으니까 이걸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의사 표시하고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고한 사람이 원했던 결과는 생기질 않기 때문에 이걸 법률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외형상 법률행위하고 비슷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당사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기지는 않는 경우를 모아서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준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이 준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했던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렇게 독촉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의도한 바하고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서 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요 채권 소멸시효라는 걸 중단시켜요. 그럼 또 소멸시효가 뭐냐면 채권이 뭔지는 아시죠? 소멸시효라는 건 뭘까요? 우리 민법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네 잘하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외상으로 시켜 먹었어요. 내일 준다 그러고. 그럼 중국집 주인은 짜장면 값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내일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중국집 앞을 왔다 갔다 해. 중국집 앞을. 그럼 사장님이 나와 있는데 나를 보고도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1년 지나면 안 줘도 돼요. 1년만 버티면 돼. 그럼 안 줘도 돼요. 예? 학원비. 예. 1년 버티면 돼. 안 줘도 돼. 근데 문제는 채권자가 한 11개월 됐어. 중국집을 당당하게 돈 안 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장님이 돈 달라 소리를 안 해. 아, 잘 됐다. 1년만 버티자 라는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11개월쯤 됐는데 사장님이 야, 너 11달 전에 외상으로 시켜먹은 짜장면값 왜 안 줘? 빨리 내놔! 라고 독촉을 하면 중단이 돼. 즉 지금까지 잘 버텼던 11개월은 싹 없어지고 다시 1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1년간 마음 졸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 중단의 효과는 돈 내놔! 라고 말했던 사람이 원했던 결과예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돈 받으려고 돈 갚아. 짜장면값 내놔! 그랬지만 당사자가 의도한 바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서 뭐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는 요건에는 두 개가 있다.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법률 행위가 있고 이렇게 법률 규정처럼 행위자가 원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멸효가 중단되는 것도 법률 효과예요. 그렇잖아요. 권리가 소멸해야 되는데 그 소멸하는 걸 중단시켜버리는 결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법률 효과예요. 근데 이 법률 효과는 최고 한 사람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당사자가 의도한 바하고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서 일정한 효과가 생기는 이런 행위들을 다 모아서 법률 행위와 구별해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 준법률 행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법률 사실, 법률권, 법률효과라는 개념과 그 요건의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 이외의 것들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준법률 행위 같은 것들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딱 일단 여기까지. 나머지 짜장면값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네. 오늘부터 해봐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법률행 개념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장 넘기면 요건이라는 게 나와요. 이 요건은 뭐냐면, 자, 이제 법률행위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까 법률행위라는 건 당사자가 원했던 결과를 발생시키는 인간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럼 결과적으로 법률행위를 통해서 내가 원한 결과를 발생시키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불러요. 두 개가 있어요. 크게.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요. 효력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왜 나누냐? 쉽게 생각해요. 성립 요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계약 체결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아파트를 빌려서 살고 싶어요. 그게 원하는 거야. 그러려면 일단 갑을 만나서 뭐는 해야 돼요?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이게 성립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을 하긴 했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만약에 계약을 했어. 그럼 그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이 계약이 다 유효가 되는 건 아니고 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줘야 돼요. 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주는 걸 효력 요건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단계로 봅니다.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네? 이걸 먼저 갖춰야만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법률행위가 유효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보면 다시 두 가지씩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 요건과 특별 요건 이렇게 나눠요. 차이는 요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일반적 요건이에요. 어떠한 법률이든지 이걸 다 갖춰야 돼. 이걸 모든 법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 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요거는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해요. 특정한 법률 행위만. 예를 들어서 단순히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 계약 아까 갑과 을이 만나요. 얘네를 당사자라 그래요.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일정한 목적이 있어서 만나겠죠. 그렇죠?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할 거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모든 법률 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법률이든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일단은 성립을 해요. 그런데 매매나 임대차 같은 것들은 요거만 있으면 성립을 하는데 혼인을 한번 혼인도 법률 행위입니다. 내가 원한 사람하고 평생 같이 살게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혼인도 법률 행위예요. 근데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좋아하는 둘이 만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알콩달콩 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자라고 청혼을 하고 오케이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아직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플러스 신고를 해야 돼요. 구청 가서. 근데 이 신고는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하면 구청 가서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혼인에만 필요. 혼인에만.
이 신고라는 요건은. 만약에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걸 혼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사실 혼인이라고 부를 뿐 혼인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 신고는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성립 요건.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특별 성립 요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 모든 법률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 어떤 특별한 법률 행위에만 필요한 특별 요건이 있고 이렇게 나눠요. 성립 요건도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효력 요건도 둘로 나눠져요. 자, 일단 일반적 성립 요건에 법률에 행하는 당사자와 일정한 목적 및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혼인과 같은 법률에는 특별히 신고 같은 특별 성립 요건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법률에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검토해요. 검토할 때 모든 법률행위에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이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요 일반적 성립 요건에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요. 이 능력을 꼭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요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고요.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요. 적법해야 되고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걸 갖춰야 돼요. 이게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목적이 갖춰져요. 의사표시가 갖춰질 요건도 있어요. 의사하고 표시가요. 일치해야 돼. 일치. 그리고 하자라는 게 없어야 돼. 하자라는 게. 그러면 쉽게 당사자가 능력이 없다. 무효. 에? 목적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확정은 되어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다. 실현은 가능하지만 적법하지가 않다. 적법은 하지만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무효.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무효. 하자가 있다. 무효.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우리 민법은 묘하게도 이런 걸 갖추지 못했을 때 무효로 가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유효하지만. 요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아까 우리 민법 총칙 처음에 페이지 표시할 때 페이지 맨 앞에 봤을 때 4장에 가면 무효와 취소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게 모여있는 거예요. 무효와 취소가. 자,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무효냐 취소냐를 판단할 필요는 없지요.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효력 요건을 봤더니 못 갖췄어. 그럼 그때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효나 취소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무효나 취소라는 게. 그래서 성립 요건이 있고 오른쪽 효력 요건이 있는데 이 효력 요건에 관한 게 민법 총칙 내용이에요. 요 효력 요건을 공부하는 게 민법 총칙 내용입니다. 그 효력 요건이 지금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죠. 특별 효력 요건이라는 것도 따로 또 있어요. 특별 효력 요건. 예컨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죠? MB정부 들어가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해제했잖아요. 투기지역에 토지 같은 걸 거래할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게 되면 무효예요. 그 계약 자체가. 반드시 뭘 받아야 유효가 돼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돼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범죄행위에 필요해요? 여기에서만 필요해요. 여기에서만 필요하니까 특별 효력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민법 총칙 공부하는 내용이 요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을 순서로 쫙 공부합니다. 순서대로. 끝나고 나면 특별 효력 요건을 쫙 공부하게 돼요. 민법 총칙의 90%가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효력 요건.
다행히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두 가지는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도 능력, 이건 따로 기억하는 거예요. 시험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책을 읽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게 한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책임 능력. 책임 능력을 다른 말로 불법 행위 능력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몰라도 되고 의사 능력이라는 거 하고요. 행위 능력이라는 걸 기억을 일단 하셔야 돼요. 행위 능력 두 가지. 행위 능력의 앞에 요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법률 행위 능력. 법률 행위 능력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과서에서 그냥 무능력자 또는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하게 되면 요걸 말하는 겁니다. 예? 교과서를 읽다가 단순히 능력이란 말이 나오면 뭘 말하는 거예요?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의사 능력이라는 건 뭐냐? 이거 판단력만, 판단력. 무슨 력? 이게 없는 경우를 의사 무능력이라 그래요. 대표적인 사람이 만취자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죠, 이거? 이 만취한 사람? 어디서 봐요? 새벽 2시쯤 편의점 가면 많이 봐요. 2시쯤 편의점 가면 많이 봐요, 이런 사람들. 자기가 뭘 샀는지도 모르죠? 이런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고요. 이런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에 있다, 무효. 의사 무능력자가 그래서 의사 무능력, 단순하게 판단력을 말하고 무능력, 의사 무능력이 뭘까? 아, 만취한 사람, 뽕 맞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두 번째 개념이 더 중요해요. 행위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한되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는데 작년부터 제한 능력자로 바뀌었어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셋이 있어요. 미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가 기준이 뭘까요? 만 19세. 아직 만 19세가 안 된 애들이 미성년자예요.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 위에 있는 요 미성년자는 단순히 나이만 갖고 따져요. 근데 요거는 법원이 일정한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가지고 법원이 아, 얘는 한정 후견을 개시해야 되겠다. 얘는 성년 후견을 개시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으로부터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결정을 받거나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자들을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불러요. 가장 쉬운 구별은 얘네들은 약간 맛이 간 애들은 약간 얘네들은 완전히 맛이 간 애들을 말해요. 우리가 금치산자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 금치산자에 해당되는 게 피성년 후견이에요. 약간 맛이 갔다,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미성년자가 됐든 피한정 후견이 됐든 피성년 후견인이 됐든 얘네들은 단독으로 법률 행위,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도와주는 사람을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얘네들이 계약을 하려면.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 자, 그럼 둘로 나눕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요렇게 말. 일단 여기까지가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용어들입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거 4개, 그 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개념,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아까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라는 개념, 그리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그 중에서도 효력요건이라는 게 이렇게 나눠지고 그 효력요건을 공부하는 게 우리 거다. 이건 이제 앞으로 세세히 해요. 여기부터는, 요 목적부터는 세밀하게 하니까 그건 나중에 보고 요 능력까지만. 그 능력에는 특히 요 2가지가 문제가 되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딱 요렇게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1교시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금 쉬셨다가 2교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